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잊혀진 이야기들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할 곳은 20세기 초 비밀이 속삭이고 위험이 도사리는 도시 뉴욕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기묘하고도 흥미로운 사건, 바로 디브스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헐버트 푸트너의 소설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한 젊은 예술가의 눈을 통해 돈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삶의 단면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매력적인 여성 탐정 마담 스토리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먼저 만날 인물은 이 거대한 사건의 소용돌이에 우연히 휘말리게 되는 한 남자입니다. 그의 평범했던 하루가 어떻게 특별한 모험으로 변해가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장 1펜이 동전 한입예술가 에반 위어는 지독한 악취가 나는 파이프를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역겨운 파이프 냄새는 마치 그의 현재 삶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붙들고 있던 그림을 쳐다보았습니다. 깨진 항아리와 책 3권이 낡은 페르시아 자수 위에 놓인 정물화. 형편없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주머니 칼을 꺼내 캔버스를 찢어냈고 한쪽 구석에 성냥불을 붙여 텅 빈 난로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에반은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작업에 집중할 수도, 책을 읽을 수도 없었고 친구들은 지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김이 다 빠져버린 맥주처럼 밍밍하고 무의미했습니다. 그의 다락방 화실에는 팔꿈치를 괴기에 딱 좋은 높이의 지붕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창가에 서서 여름 아침 햇살을 듬뿍 받고 있는 워싱턴 스퀘어 공원을 우울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푸른 나뭇잎 위로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이 오히려 그의 가슴을 찔렀고 그의 무력함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 숨쉬는데 나는 이 먼지투성이 다락방에서 쓰레기 같은 그림이나 그리며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는 모자를 집어들고 삐걱거리는 3개의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광장 모퉁이에서 그는 이탈리아 이민자 구역인 맥두걸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마치 벌집처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더러운 아이들이 배수로에서 뛰어놀고 뚱뚱한 어머니들은 현관 계단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삶의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 생명력이 오히려 에반을 부끄럽게 만들었지만 그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세울 것 하나 없이 살아가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데 나는 저들처럼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영혼을 들볶는 걸까? 반시간 후 그는 리버티가와 그리니치가 그리고 강으로 둘러싸인 섬의 한적한 구석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흔히 시리아인 구역이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항구와 가까워 값싼 하숙집들이 즐비했고 특히 이민자들이 미국에서의 첫 정장을 사는 저렴한 옷가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게 처마 밑에는 마치 교수형을 당한 시체처럼 양복들이 매달려 흔들렸고 그 아래에서는 매서운 눈초리의 점원이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반이 어두컴컴한 그리니치가의 한 옷가게 앞을 지날 때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기이한 모습의 손님 한 명이 가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에반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인위적일 정도로 활기차게 걷는 키가 크고 깡마른 노인이었습니다.
이민자는 아닌 미국 토박이임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기성복은 뼈만 앙상한 몸에 기괴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바지 길이는 발목에서 좋기 10cm는 짧았고 소매는 깡마른 손목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늙고 늙은 얼굴을 한 어색한 남학생 같았지만 정작 본인은 새 옷을 입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듯 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작고 낡은 갈색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고 걸을 때마다 고개를 쉴 새 없이 좌우로 돌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 어깨 너머를 힐끔거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교활한 미소가 고정되어 있었지만 눈빛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은 회색 눈은 불안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마치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사람처럼 길바닥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에바는 그 얼굴이 낯이 익다고 생각했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강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특별히 갈 곳이 없던 에바는 호기심에 가득 차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모습에는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팔 아래에는 구겨진 종이로 쌍꾸러미가 들려 있었는데 아마도 그가 벗어놓은 헌옷 일터였습니다. 노인이 과일 가판대 앞에 멈춰섰을 때 에반이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노인은 마치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도 되는 듯 사과 쟁반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가장 좋은 사과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과일 장수는 경멸적인 비웃음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에반은 이 작은 희극의 결말이 궁금해져 아예 멈춰서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노인은 마침내 사과 하나를 골랐습니다. 흠집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에야 5센트 동전을 내밀고 거스름돈을 받기 위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리아인 장수는 그의 손에 1펜이 동전 하나를 던져주고는 수상할 정도로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나머지 1페니는 어디 있소? 노인이 찢어질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장수는 과도할 정도로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게 전부요. 노인은 분개하며 쟁반에 붙은 가격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2개에 5센트라고 쓰여 있지 않소? 맞아. 하지만 1개는 4센트지. 장수가 되받아쳤습니다. 말도 안 돼. 5의 절반은 5센트요. 당신은 어차피 반센트 이득을 보는 거잖소. 그럼 정불만이면 그 1펜이 도로 주고 다른 걸 가져가셔. 장수는 매서운 눈으로 쟁반에서 가장 작고 울퉁불퉁한 사과를 집어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1페니를 내놓으시오. 줄 돈 없소. 내 1페니를 주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소. 이봐. 고작 1페니 때문에? 참 대단한 사업가 나셨네. 경찰 불러봐. 어디? 고작 1페니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 장수는 선반 밑을 뒤져 4센트라고 적힌 가격표를 찾아내더니 2개의 5센트 표 옆에 보란 듯이 꽂았습니다. 어림없어. 노인이 소리쳤다. 내가 물건을 산 뒤에 가격을 올릴 순 없지. 1개에 4센트, 2개에 5센트. 내 맘대로 파는 거야. 내가 왜 1개라고 해서 반값에 팔아야 하는데. 당신은 강도야. 장수는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노인의 코앞에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 당장 여기서 꺼져. 내 가판대 근처에 얼씬도 마. 내 1페니를 내놔. 줄 돈 없다니까.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열정을 담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느새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양쪽 모두를 부추겼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1페니도 돈은 돈이지. 저 이탈리아 놈들한테 당하지 마셔. 다 사기꾼들이니까. 한 대 갈겨줘, 토니. 저 지독한 구두쇠를. 마침내 노인은 사과를 쟁반 위로 다시 던졌습니다. 당신 같은 강도랑은 거래 안 해. 내 돈 돌려줘. 당신이 사과를 멍들게 했잖아. 시리아인 장수가 비극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망가진 물건은 안 봤소. 당신 책임이야. 내 돈 돌려줘. 노인은 굴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때 묻은 작은 손 하나가 쑥 나와 논쟁의 대상이던 사과를 낚아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과는 사라졌고 군중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장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내 손해는 아니지. 저 영감 사과니까. 내 돈 돌려달라고. 노인이 다시 요구했습니다. 참나, 사과도 먹고 돈도 받고 거스름돈까지 다 챙기시게. 갑자기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 시미언 디브스잖아. 시미언 디브스, 맞네. 에바는 그제야 신문에서 지겹도록 보았던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마지 군중의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습니다. 분노의 찬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구두쇠, 수전노, 지독한 놈, 강도. 그의 돈지갑은 뼈에 달라붙어 화석이 됐을걸. 저 1페니를 이자놀이하려고 저러는 거야. 노인은 겁에 질린 짐승처럼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건물 벽에 등을 기댄 채 잿빛으로 변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그 교활한 미소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덩치 큰 아일랜드 여인이 군중 앞으로 나서서 디브스를 모욕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하지? 수백만 달러를 은행에 쌓아두고서는 우리 남편이 걸음 치울 때도 안 입을 옷을 입고 다니다니. 여긴 왜 내려온 거야? 당신이 있을 곳으로 돌아가. 그녀는 햄 같은 주먹을 그의 얼굴에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주먹 보여. 단 한 푼도 훔쳐본 적 없는 정직한 손이야. 한마디만 더 하면 내 그 못생긴 얼굴에 박아줄 테다. 이 사일록 같은 놈아. 한 젊은이의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얘들아, 본때를 보여주자. 군중이 갑자기 앞으로 쏠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주먹이 노인의 모자를 눈 위로 쳐박았고 디브스는 군중 속으로 쓰러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반에게 너무 과한 처사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노인이었고 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그의 피가 끓어오르자 아침의 우울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노인의 편으로 뛰어들며 팔을 휘두르고 외쳤습니다. 물러서요. 이 비겁한 사람들아. 노인에게 기회를 줘요. 분노의 찬 목소리는 수많은 주먹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군중은 부끄러운 듯 뒤로 물러섰고 보도블록 위에 쓰러져 있는 노인이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눈에 띄는 상처는 없었습니다. 에바는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리 와요. 제가 여기서 나가게 해드릴게요. 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군중을 훑자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에반이 정신없는 노인을 이끌고 에스트 스트리트로 향할 때였습니다. 10걸음도 채가지 않아 노인이 뒤로 버텼습니다. 네. 내 꾸러미. 그가 더듬거렸다. 내 꾸러미를 잃어버렸소. 꾸러미는 그냥 둬요. 어서 가요. 에반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내 헌 옷이란 말이오. 돈이 되는 물건이야. 포기할 수 없소. 에반은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리며 돌아갔습니다.
꾸러미는 노인이 쓰러졌던 곳에 떨어져 있었고 포장이 풀려 볼품없는 옷가지들이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에바는 이를 악물고 그것들을 주워 둘둘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군중에게 얼마나 좋은 조롱거리가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헌옷 사요. 헌옷. 이봐, 친구. 그 영감한테 뭘 얻어낼 셈이야. 뻔하지. 시미언 디브스가 자기 헌옷을 주겠지. 질투 섞인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군중 소몇몇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노인을 돕고 그의 환심을 살 생각을 못했을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에바는 그를 웨스트 스트리트 모퉁이로 이끌었습니다. 디브스는 큰 충격을 받아 온몸을 떨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잃어버린 오센트에 가 있었습니다. 강도, 파렴치한 놈, 도둑놈, 그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전차를 기다릴 때 에바는 군중 속에서 봤던 회색 옷을 입은 조용한 젊은이가 그들 옆에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전차가 도착했을 때 노인은 여전히 몹시 떨고 있었기에 에바는 그를 동행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차 계단에서 디브스가 날카롭게 돌아섰습니다. 따라올 필요 없소. 나 혼자 갈 수 있소. 괜찮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에반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차비는 내주지 않을 거요. 디브스가 말했습니다. 에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백만장자에게 한턱 쏠 기회는 흔치 않지. 디브스는 에반이 차비를 내도록 허락했고 마치 거래에서 이기기라도 한 듯 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반의 어떤 점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는 작은 회색 눈으로 에반을 곁눈질하며 계속 살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따라오는 거요? 디브스가 다그쳤습니다. 에반은 짜증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물으시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늙은 분이 길에서 쓰러지는 걸 못 본 척할 수 없는 제 자신에 대한 의무감 때문이겠죠. 디브스는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약삭빠른 구석과 함께 노인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면도 있었습니다. 자네는 착한 청년이군. 그가 마침내 선언했습니다. 에바는 이것이 엄청난 양보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서 뭘 얻어낼 생각은 말게. 노인이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안 합니다. 이 점을 확실히 한 디브스는 마음이 놓이는지 좀 더 다정해졌습니다. 아침부터 길거리에서 뭘 하고 있었나?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에반이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은퇴했으니 쉴 권리가 있지. 하지만 젊은이들은 일해야 마땅해. 자네는 할 일이 없나? 저는 예술가입니다. 쯧쯧. 시간 낭비로군. 에반은 웃었습니다. 이 노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나? 디브스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 못해. 나를 보게. 에반은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수백만 달러를 준다 해도 당신처럼 되고 싶지는 않소. 디브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게 내 좌우명이야. 그게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지. 자네 나이였을 때 나는 밤낮으로 일했네.
젊은이들처럼 어울려 다니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 아니, 절대로. 내 유일한 생각은 모든 것을 이익으로 바꾸는 방법뿐이었지.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하루에 25센트로 살면서 저축한 돈을 굴렸네. 센트와 달러는 자네가 일하게만 만들면 아주 충실한 하인이 되어주지. 나는 그 돈이 불어나는 걸 지켜봤네. 그게 내 젊은 시절의 낙이었어. 디브스의 생각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자네는 튼튼한 청년이군. 그가 에반의 다부진 체격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야른 코트 위로 에반의 이두박근을 만져보았습니다. 그가 경멸적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스러워하겠지. 하루의 대부분을 운동하며 보내겠군. 시간 낭비야. 힘센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해. 대부분 단순하거든. 중요한 건 머리야. 그 불량배들 중 몇 명이나 쓰러뜨렸나? 한 명도요. 에반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들이 피하더군요. 자네는 착한 청년이야. 나를 따라다니면 물감이나 만지작거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주지.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겠네. 제2장. 부자의 집. 그들은 59번가까지 전차를 타고 가서 플라자에서 내렸습니다. 에반은 회색 옷의 젊은이가 여전히 그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디브스는 그 동네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웅장한 저택 중 한 곳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꾸러미를 에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들게. 내가 꾸러미를 들고 집에 들어가면 모두가 항상 잔소리를 하거든. 모두가 누굽니까? 에반이 물었습니다. 내 며느리라네. 사교계의 유명 인사지. 그럼 저더러 같이 들어가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자네는 착한 청년이니까. 자네에게 뭔가를 주고 싶네. 에반은 놀랐습니다. 10센트 아니면 25센트 정도 주려나. 그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호기심에 차서 기꺼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프랑스성 스타일로 지어진 회색 사암의 화려한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반의 훈련된 눈에는 여러 가지 미적인 결함이 보였습니다. 돌로 만들어야 할 창틀은 나무였고 거리에서 훤히 보이는 집 측면은 값싼 노란 벽돌이었습니다. 마치 졸부를 위해 날림으로 지은 궁전 같았습니다. 내 아들 집이라네. 디브스가 자부심과 경멸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지. 정말이지 죄악에 가까운 낭비야. 그는 화려한 강철 그릴이 달린 정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의 좁은 틈처럼 나 있는 가파른 계단을 통해 어두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하인들이 드나드는 통로였습니다. 이 길로 가면 모두를 만나지 않을 수 있지. 디브스가 어깨너머로 말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지하에서 그들은 수많은 하인들과 마주쳤고 노인은 그들 앞에서 약간 움츠러들었습니다. 거만한 하인들은 그에게 무관심한 어깨를 돌렸지만 에반은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에반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인들의 무례함은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내가 저들의 월급을 준다면 예의범절부터 가르칠 텐데 집안 깊숙한 곳, 미로처럼 얽힌 복도를 지나 노인은 문 하나를 열쇠로 열고 에반을 창문 하나 없는 금고 같은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은 뒤 그는 불을 켰습니다. 여기가 내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라네. 모두는 절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아. 에반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옷, 헌신문, 고물 등 기이한 물건들이 극도의 무질서 속에 널려 있었습니다. 마치 낡은 농가의 잡동사니 방 같았습니다. 벽은 선반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시계, 깨진 도자기 장식품, 빈 깡통, 밧줄 조각, 헝겊뭉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상자와 트렁크들이 놓여 있었는데 어떤 것들은 뚜껑이 열린 채 쓰레기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디브스는 자신의 헌옷 꾸러미를 놓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에반이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보고는 소리 없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제 뭐가 필요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지. 그는 에반에게 등을 돌린 채 한참 동안 선반을 뒤적였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잊어버린 듯하자 에반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가 조용히 자리를 뜨려던 찰나 노인이 마침내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물건이 들려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에반에게 건네는 척하다가 갑자기 거두어들이며 사랑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수집품 중 하나인 주머니 칼이었습니다. 거의 새 것과 다름없네. 작은 칼날은 없지만 큰 칼날은 갈기만 하면 아주 쓸만하지. 자, 그는 자신의 관대함을 후회할까 두려운 듯 갑자기 에반에게 칼을 쑥 내밀었습니다. 자네에게 주는 걸세. 에반은 웃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결국 선물의 가치는 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고맙다고 말하며 칼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모험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 때 이 칼을 꺼내 보이면 이야기의 절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디브스가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게. 앉아서 얘기 좀 하세. 그에게는 무언가 마음에 둔 것이 있는 듯했습니다. 에반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트렁크 위에 앉았습니다. 자네는 착하고 힘센 청년이야. 자네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에반이 시익 웃으며 말했다. 매일 와서 나와 함께 외출하는 건 어떤가? 나는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서 말이지. 그리고 무례한 말을 하겠지. 에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네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거야. 아하, 경호원이군. 에반은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꽤 매력적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를 고용하고 싶으시다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고용이라니. 노인이 질겁하며 말했다. 고용한다는 말은 한 적 없네. 그냥 친구처럼 지내자는 거지. 자네는 시간이 많지 않나. 내가 좋은 조언을 해주지. 성공하는 법을 보여주겠네. 감사합니다만 제가 그리는 라벨은 당장 현금이 됩니다. 에반이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시미언 디브스와 함께 다닐 기회를 기꺼이 잡으려는 젊은이들이 많을 걸세. 자네에겐 아주 값진 교육이 될 거야. 에반은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최고의 협상 방법이었습니다. 식사는 여기서 할 수 있네. 디브스가 재빨리 말했다. 이 집 음식은 훌륭해. 이 집에서 낭비되는 음식만으로도 고아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을걸. 죄송하지만 끌리지 않는군요. 노인은 에반과 아들 조지 사이를 오가며 끈질긴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에반은 굳건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반의 신원이 확실하다는 조건하에 주급 40달러에 합의했습니다. 시미언 디브스는 경악했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다고. 그 돈이 저 젊은이의 머리를 완전히 망쳐놓을 거야. 제3장. 엿보는 자들. 젊은 디브스가 에반의 신원을 조회하기 위해 전화하러 나간 사이 에반은 방 중앙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가 주변을 둘러볼 틈도 없이 복도 쪽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점잖은 옷차림에 창백하고 비굴해 보이는 젊은 하인이 방 안으로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그는 나중에 두 번째 하인이라는 공식 직함을 알게 되었지만 그의 온몸에는 스파이라고 쓰여 있는 듯했습니다.
이 집은 염탐꾼들로 들끓는 것 같았습니다. 하인은 에반에게 교활하고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낸 뒤 방 왼쪽에 있는 콘솔로 가서 그 위에 물건들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그의 긴 귀는 작은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디브스 부자가 몇 분은 더 걸릴 것이라고 판단한 그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에반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날씨군요. 에반의 충동은 그를 꾸짖는 것이었지만 이 집에 머물게 된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염탐과 엿듣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두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와 한 식구가 될 건가요? 아직 모릅니다. 여긴 정말 이상한 소굴이에요. 그런 것 같군요. 에반이 건조하게 말했다. 안주인은 보셨나요? 아니요. 하인은 눈을 치켜뜨며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오, 세상에. 정말 볼만한 구경거리가 남았군요. 이것이 에반이 처음 겪는 아랫사람들의 시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혹시 여기 심어진 사람입니까? 하인이 비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에반이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작은 문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일하다 보면 그들에게 빚진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죠. 각자 도생입니다. 그렇겠죠. 그래도 아래층 사람들은 괜찮은 편이에요. 시간 날 때 집사방으로 내려와서 얼굴 좀 익히세요. 고맙습니다. 제 말 들어요. 아래층 사람들과 잘 지내면 그리 나쁜 집은 아닐 겁니다. 머리만 잘 쓰면 부수입도 꽤 짭짤하거든요. 어떻게요? 에반이 물었습니다. 두 번째 하인은 그에게 의미심장하게 윙크했습니다. 우리 좀 더 친해진 다음에 비밀 얘기를 나누죠. 좋습니다. 에반이 말했다. 당신 눈치가 빠른 사람이군요. 눈치라니요. 상대방이 말했다. 솔로몬 왕도 저한테는 안 되죠. 이름이 뭡니까? 알프레드입니다. 아래층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죠. 여자들은 그는 갑자기 말을 끊고 무표정하고 공손한 하인의 모습으로 돌변했습니다. 젊은 디브스와 늙은 디브스가 작은 문을 통해 돌아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주인님, 알프레드가 재빨리 말했다. 힐튼 씨가 저녁 식사에 어떤 와인을 준비할지 여쭤보라고 보냈습니다. 바쁘다. 조지 디브스가 쏘아붙였다. 힐튼에게 와인이 필요하면 내가 알려줄 거라고 전해라.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고무신을 신은 하인은 마치 꽃이 지듯 조용히 문을 닫고 방을 나갔습니다. 조지 디브스는 문이 닫혔는지 날카롭게 확인한 후 에반을 예리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말을 걸던가요? 그가 다그쳤습니다. 에반은 이상한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혼자 행동하는 것이라고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별 얘기 아니었습니다. 조지 디브스는 에반이 채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많은 돈을 단순히 아버지를 모시는 시중꾼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거리에서 분쟁에 휘말리는 불행한 재주가 있으시죠. 그의 명성 때문에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가족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당신이 그런 문제들로부터 아버지를 막아주길 기대합니다. 단호해야 할 겁니다. 아버지는 매우 완고하시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그의 어리석음으로부터 그를 구하기 위해 어떤 조치든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에반은 머리를 한 대 쳐도 됩니까? 라고 묻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대신 점잖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4장. 새로운 하숙인 그날 밤, 에반의 친구이자 룸메이트인 찰리 스트레이커는 저녁 식사 시간에 매우 들뜬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이봐, 에반. 그녀를 봤어. 오, 정말 끝내줘. 작은 여왕님이야. 이름은 코리나 플레이페어. 정말 감미롭지 않아? 코리나 플레이페어. 혀에 꿀을 바른 것 같아. 붉은 머리라고. 이 여자 혐오자야. 밤송이에서 막 나온 밤톨 같은 색이야. 그리고 피부는 그 밤송이 안쪽처럼 크림 같아. 오, 맙서사. 찰리는 자신이 새로 이사온 하숙인 코리나와 어떻게 말을 섞게 되었는지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꽤 쌀쌀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꽤 도도했지만 맹세컨대 내가 그녀를 녹여버릴 거야. 계책이 있어. 에바는 물론 플레이페어 양을 즐겁게 해줄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찰리가 그림 수업을 빼먹는 것을 핑계로 그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찰리가 안전하게 집을 나간 후 에바는 서둘러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그는 갑자기 망설여졌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그를 방에서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문 앞에 나타난다면 그건 그녀에게 모욕을 당할 기회를 자청하는 셈이었습니다. 그가 낡은 의자에 몸을 던지고 우울하게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방문은 환기를 위해 열려 있었고 낡은 계단을 통해 음악 소리가 흘러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느 하숙집 악기와는 달랐습니다. 조율이 잘된 피아노가 부드럽게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애절하고 잊을 수 없는 멜로디가 그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을 기묘하게 날카롭게 만들면서도 저항할 수 없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계단을 살금살금 내려갔습니다. 소리는 물론 뒤쪽 응접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에바는 난간에 기대어 머리를 숙이고 이 아름다운 주문이 깨질까 두려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그의 영혼은 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가 아쉬워하며 머뭇거릴 때 갑자기 문이 더 활짝 열리고 방의 주인이 문지방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칼 가장자리를 통해 반짝이는 달빛이 그녀의 머리 주위에 후광을 만들었습니다. 도망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더듬거렸다.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 그녀가 말했다. 누구시죠? 에반 위어입니다. 2층에 살아요. 오, 그녀는 다시 말했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에반은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그녀가 젊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고 스릴 넘치는 메조소프라노의 목소리였습니다. 뭘 연주하고 계셨나요? 그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월광 소나타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역시,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들렸군요. 다시 연주해 주시겠어요? 제발. 그녀는 가스를 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에바는 이런 밤에 가스를 켜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벤치에 순순히 앉았습니다. 앉을 곳이 있으면 앉으세요. 그녀가 어깨너머로 말했습니다. 대신 그는 다가와 피아노 케이스 가장자리에 팔꿈치를 기댔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스쳐 지나갔고 또 다른 섬세한 단조의 선율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건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창백한 손의 마법 같은 움직임으로 소리를 이끌어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곡 중간에
그녀는 갑자기 연주를 멈추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그녀가 말했다. 가스를 켜요. 그가 여전히 망설이자 그녀는 사랑스러운 위엄으로 발을 굴렀습니다. 가스를 켜야 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성냥을 켰습니다. 가스불이 펑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이 서로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에바는 글쎄,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본능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가 사랑스럽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매혹적인 모순이 있었습니다. 빛나는 머리카락은 영광스럽게 붉었고 얼굴에 비해 너무 큰 눈은 갈색이었습니다. 강한 영혼을 드러내는 비범한 눈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의식하게 된 두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서로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이제 가보셔야 해요. 소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말투에서 그가 가기를 그다지 원하지 않지만 머물 이유를 찾는 것은 그의 몫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짐 정리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그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구를 옮기고 정리하며 저녁 시간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습니다. 에바는 첫눈에 그녀에게 반했고 그의 본능은 마음을 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낼수록 그녀는 덜 기뻐하는 듯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그녀는 에반에게 설명할 수 없는 날카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그를 거에 쫓아내다시피 했을 때 에반은 어두운 복도에 서서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 느린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글쎄, 뭐가 됐든 그녀가 나에게 무관심한 건 아니야. 인상을 남겼어. 첫 만남치고는 괜찮아. 그리고 그녀는 이 집에 있어. 그리고 내일도 또 다른 밤이 찾아올 거야. 그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그는 자신이 이름도 모르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5장 행복한 작은 가족. 다음 날 아침 디브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에반을 맞이한 것은 알프레드였습니다. 두 번째 하인은 그에게 교활하게 윙크하며 입꼬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심해요, 친구. 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집중한 홀에서 조지 디브스는 괴로운 사업가의 모습으로 서성이고 있었고 늙은 디브스는 의자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집사와 운전기사까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에반을 위해 짜인 연극 무대 같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젊은 디브스는 손가락 끝을 모으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자, 친구.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그게 제 습관입니다. 에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백한 척해도 소용없어. 아래층에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지. 에반은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터무니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위조나 협박 혐의로 기소된 것일까요? 그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디브스는 에반이 어제 노인을 만났던 그 외진 거리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젊은이는 비웃으며 편지 한 통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에반은 호기심을 가지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지 디브스 씨께 언론에 공개될 예정인 유머러스한 작은 이야기의 사본을 동봉합니다. 당신과 아버님만큼 이 이야기를 잘 감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대중에게 공개되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신다면 독점 판권을 $5,000에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안으로 연락이 없으면
당신이 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내일 클라리온지에 제보하겠습니다. 클라리온지는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죠. 사격의 명부에 있는 모든 사람, 특히 조지 디브스 부인께도 사본이 우송될 겁니다. 하지만 이 재미를 독차지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아침 뉴욕 국립도서관 열람실로 1,000달러짜리 지폐 5장을 가져오십시오. 로크하트의 크림 전쟁사 2권짜리 폴리오판을 신청하여 한 권에 19, 69, 119, 169, 219페이지의 지폐를 끼워 넣은 후 책을 반납대에 돌려주십시오. 진심을 담아 이쿠나카치로부터. 에반의 입술에서 소리 없는 휘파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의자라는 사실을 잠시 잊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감정은 예리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무례한 편지는 마치 도전장 같았습니다. 동봉된 이야기를 봐도 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안 돼, 디브스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시내의 그 작은 거리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유머러스하다고 주장하는 글이야. 사실인가요? 젊은 디브스는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섰습니다. 사실인가요? 아버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열한 짓이야. 에반은 미소를 감추기 위해 입술을 매만졌습니다. 왜 제가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누구도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우리는 내내 감시당하고 미행당했습니다. 당신은 스파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 집의 모든 하인이 이 갱단의 돈을 받고 있을 겁니다. 결국 모드 디브스가 폭풍처럼 방으로 들어와 상황을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협박 편지와 그 내용을 읽고는 분노와 치욕감에 휩싸여 웃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늙은 디브스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아내의 위협에 굴복한 조지는 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범인들을 잡는 임무를 에반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그들의 지시대로 넘겨주세요. 그런 다음 제가 그 돈을 되찾고 그들도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반이 제안했습니다. 제6장 회색 옷의 작은 사나이. 결국 조지 디브스는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조지 디브스와 에반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에반은 주위를 살폈고 두어 블록도 채가기 전에 회색 옷을 입은 그 작은 인물이 여전히 그들의 뒤를 밟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에서 에반은 은행장의 입회하에 5,000달러 지폐에 작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공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지 디브스는 지정된 책에 돈을 숨기고 도서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몰래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기다리는 감시자가 2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만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한편 에반은 도서관장 사무실에서 책이 다시 대출될 때 전화로 연락을 받기로 하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로크하트의 크림 전쟁사가 433번좌석에서 신청되었습니다. 에반은 열람실로 가서 멀리서 433번좌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회색 코트 아래로 보이는 익숙한 좁고 높은 어깨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 젊은이였습니다. 에반은 그가 돈을 꺼내 안주머니에 넣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책을 놔두고 일어나 여유로운 걸음으로 나가기 시작하자 에반은 그를 뒤따랐습니다. 도서관 계단을 내려와 5번가로 나왔을 때 에반은 그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움츠러들었습니다. 에반은 저항하지 않는 젊은이를 택시에 태워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에바는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협박범입니다. 그를 수색해 주십시오. 갈취한 돈을 그의 코트 안주머니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폐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가 숨가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남자가 갑자기 거리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수색해 보세요. 만약 뭔가가 나온다면 그때 혐의를 제기하게 하십시오. 경찰관이 그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이미 짐작했습니다. 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으니, 에반이 씁쓸하게 말했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는 이 말을 쳤습니다. 이제 알겠어. 이 남자의 임무는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이 와서 돈을 가져가도록 나를 유인하는 것이었어. 에바는 디브스 가문으로 돌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야 하는 즐거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의 얼굴만 보고도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돈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자 노인은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5,000달러, 5,000달러. 그 모든 돈이 도시의 쥐새끼들에게 던져졌다니 결국 그들은 모든 책임을 에반에게 돌렸습니다. 그를 봐. 노인이 이성을 잃고 외쳤다. 그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어. 물론 그들을 잡지 못했겠지. 나는 그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믿어. 에반은 경멸을 느끼며 그 집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한 젊은 예술가의 평범했던 하루는 백만장자 구두쇠와의 기묘한 만남으로 시작되어 협박과 음모, 그리고 실패로 끝난 추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5,000달러는 사라졌고 범인들의 정체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에반은 이제 협박범의 공범이라는 누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불어닥친 폭풍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다락방 화실 바로 아래층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 바로 붉은 머리의 매력적인 하숙인 코리나 플레이페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수수께끼 같은 태도는 에반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녀 또한 무언가 비밀을 간직한 듯 보입니다. 과연 에반은 자신의 누명을 벗고 진짜 범인 이쿠나카치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새로운 불을 지핀 코리나 플레이페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 남자의 삶을 뒤흔든 1펜이 동전 한 잎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사건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흥미로운 이야기와 깊이 있는 성찰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